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또 여러분을 찾아갈 텐데요. 수익을 말하다 이동주의 부동산 따라잡기입니다. 요즘 저금리, 기준금리가 또 내려갔죠. 저금리에 또 외국에선 또 브렉시트다.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죠. 그럼 이 안전자산 중에서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이 부동산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분별한 대책 없는 이런 접근이 아니고 정말 꼼꼼하고 정말 알고서 접근하는 이런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략들은 수익을 말하다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은 세세하게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특히 제가 주제 자체가 부동산 따라잡기입니다. 이 부동산 따라잡기라는 건 뭐냐면 가격적인 전체적인 시세 동향부터 또 정책의 흐름 이것을 토대로 한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확실하게 따라잡는지 이것에 대한 길라잡이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시간 꼭 예청을 하시면서 또 중요한 것은 꼭 메모를 하시면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를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을 일부 시간에 짚어드릴 거고요. 2부에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정책, 그 중에서도 서울의 개발 정책을 위주로 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말하다 이동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이제 1부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상황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6년 올해죠, 올 6월까지 즉 지난달까지의 주택 가격 동향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 가격 동향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매 가격 자체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특히 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그 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합을 유지했고요.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4개월 연속이죠. 3월, 4월, 5월, 6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즉 시장이 전반기를 마감하는 이런 6월까지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 국지적으로 가고 있다.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향 패턴,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하향 패턴을 보이면서 이것이 결국은 상반기를 결산함과 동시에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 변동 지역을 보시게 되면 전국 153개의 시군구 지역을 토대로 했을 때 지난달과 즉 5월달과 6월달을 비교를 했을 때 5월달 대비해서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 증가를 했고요. 이 증가한 지역들은 특히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했다라는 것. 하락한 지역은 감소를 했지만 이 하락한 지역 자체가 지방 쪽으로 자꾸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상승한 지역이 증가한 반면에 이제 보합인 지역은 우리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 가격 지수를 동향을 말씀드릴 때 이 지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수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 짧은 구간에 이 짧은 화면상 표시되는 이 구간에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번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 변동의 폭이 상당히 이렇게 큰 변동의 폭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30년을 더 길게 펼쳐보면은 중간에서도 수없이 많은 변동을 일으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은 반드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간중간에 하락하는 변곡점들이 항상 발생을 한다.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안다라면 내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어느 때인지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치수의 이런 모양새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전국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선으로 나타난 것은 전년, 즉 2015년 대비 2016년을 말하는 것이고 이 그래프는 전월비입니다. 자, 전월비라는 것은 뭐냐면 매연, 그러니까 2014년 6월부터 올 6월까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간 지금 그래프는 하나도 없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꾸준하게 지금 상승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쪽 그래프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이제 매매 가격 주요 상승인데 아무래도 뭐 서울의 시장이 제일 크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나오죠. 업무 지역이 모여 있는 마포구와 중구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영동대로 지하 개발, 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한전부지 개발 등 집중되고 있는 강남구의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 또 재건축에서 지금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서초구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도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남동구와 서구 쪽의 가격 상승률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지하철이라는 개발 호재를 조금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지하철, 철도, 특히 교통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 곳의 가격 상승률은 항상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수치가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과천은 주공 1단지의 관리처분인가 또 주공 7단지의 관리처분, 이로 인한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류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가격 상승을 조금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주요 하락 지역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락 지역의 평균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것이냐면 인구가 조금 빠져나가는 이런 성향을 보인 곳들이 하락 패턴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서울시의 매매 가격 증감률과 이제 수도권 상승률 상위 지역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서울시의 매매 가격 증감률은 마찬가지로 전월비입니다. 전월비를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전월비를 보시게 되면 2014년 6월 이후로는 한 번도 0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금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더 지속될 확률이 높다. 당분간은 이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 수도권적인 상승률 높은 지역이 어디냐? 앞서 보신 것처럼 재건축 시장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천과 강남, 또 서초, 송파 지역들의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확실하게 호재가 뒷받침을 해주는 곳들은 결국은 다른 지역보다 타 지역 대비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5개 광역시의 매매 가격 주요 상승 및 하락 지역인데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앞서 광역시라든가 광역시는 보합을 유지했고 지방은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광역시입니다. 보합을 유지된 광역시 중에서도 오른 곳이 있고 내린 곳이 있겠죠. 근데 오른 곳의 이런 특징을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개발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곳들의 가격 상승률이 조금씩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보합이지만 상승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락한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최근 한 3년 정도, 기존 3년 정도 공급량의 문제입니다. 이 공급량이 드디어 이제 입주 물량으로 바뀌는 시점이죠. 입주량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격 하락률, 즉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은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하락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패턴은 당분간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광역시를 포함해서 지방까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입주 물량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입주 물량이 최소 지금 70만 가구 이상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 가구가 기존 주택과 합해지면서 합산이 되면서 사실적으로는 수요 대비 지나친 많은 입주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지방시장이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만이 한 패턴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거를 자칫 잘못하면 두 패턴을 거쳐야 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수치들 꼭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광역시 매매 가격 증감률 서울 대비 큰 폭을 보이진 못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요. 상당히 그래프의 변동폭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역시 중에서도 상승한 지역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죠. 특히 부산이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동래나 해운대 이 부산의 모든 지역들은 지금 상승한 지역들은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신규 타운 조성이죠. 이 타운 조성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신시가지 조성에 의한 가격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뭘 느끼셔야 되는 거냐면요. 기존에는 기존 주택과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플러스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게 되면 기존 주택 시장이 신규 주택 시장을 조금 쫓아오는 성향을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2014년 특히 이제 15년을 기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13년도부터 12년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시장이 자꾸 국지화돼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이 이제 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별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야? 내가 만약에 하나의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활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그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패턴으로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지도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방 계획 변동률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달 대비 지난달 5월까지 대비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보다 하얀 그래프를 그리는 곡선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죠. 이렇게 지방 시장에 지금 가격 하락폭이 지금 자꾸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기타 지방 지역에서도 상승률 지역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은 제주 지역이라든가 또 올림픽 투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춘천 같은 지역들은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주택 유형별 증감률 추이입니다. 아파트 단독 연립, 즉 기존에는 우리가 아파트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단독이라든가 연립주택 항상 같이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 가격 지수라고 그러죠. 이 가격 지수를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국감정원에서 기존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 지수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줬는데, 제공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아니죠. 지난달부터, 6월부터는 어떤 주택, 연립에 대한, 즉,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격 지수도 이제 여기서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1순위로 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1순위 쳤던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의 공개성이 상당히 비교적 정확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든 지수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런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격 지수도 이제 통계로 제공이 되니까요. 내가 꼭 아파트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이런 공개되는 지수 자료를 통해서 아파트의 대체제인 주거 상품들도 투자 대상으로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감정원에서 제공한 지수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규모별 변동률은 아무래도 중대형 쪽의 전체적인 합산보다는 중소형 쪽의 합산율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여전히 이 앞으로의 향후 추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역시 중소형 시장이 강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단독주택 규모별 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땅이 커질수록 거래량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땅이 작은 것들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왜? 전체적으로 작은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선호도도 낮게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 가격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전세 가격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률이 상당히 높죠. 수도권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 상승률이 얼마나 더 갈 것인가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향후 몇 년 더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이 저금리가 지속될수록 이 전세 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이 되는 겁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53개의 마찬가지로 153개의 지역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런데 보합인 지역은 오히려 증가를 했다. 즉 가격이 상승은 했지만 그 상승폭이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마찬가지로 이 전세 가격 이제 지수입니다. 지수 추이를 보시게 되면 매매 가격 대비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이 2010년부터 16년까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곡선이 상당히 급하죠. 그래서 이 상승 여력이 좀 너무나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세 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탈서울화도 심화되고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매매 시장을 불신을 해서 너무 임대 시장에만 머물러 있어도 결국은 이 치솟는 임대가 부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시장의 참여자고 활동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임대 시장에서 머물고 있는 것과 매매 시장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향후 결과물이 여실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임대 시장에 머물고 있을 땐 내
보증금을 보전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증금은 보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보증금이 뭡니까? 보증금의 주체는 화폐거든요. 이 화폐는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 스스로가 임대시장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한 화폐 가치를 내 스스로가 지금 낮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상승 여력을 몸으로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매매시장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특히 실거주자라면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일수록 매매시장에 빨리빨리 동참을 하셔서 스스로가 내 자신의 돈을, 즉 화폐 가치를 지키는 수단으로 꼭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세 가격 증감률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수도권 전세 가격 주요 상승 및 하락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도심권이라든가 업무타운이 가까운 지역, 즉 수요자들이 많은 곳이겠죠. 수요자들이 많은 곳, 특히 수요자들 당연히 많은 곳이겠죠. 수요자들이 많으려면 일단은 업무타운과의 접근성들이 좋아야겠죠. 업무타운과의 접근성들이 좋은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이 특히 수원 장안구 같은 경우도 삼성과의 상당히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업무타운과 가까운 지역들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전세가격 추이인데요. 전월비 대비 실질적으로 큰 폭의 증가율은 다행히 안 나타내고 있지만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전월비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월비 대비 결국은 이것을 1년으로 합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1년으로 합산을 하게 되면 이 수치를 전부 다 합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상승률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되죠. 연말 되면. 그때 보면은 5%가 올랐네, 7%가 올랐네, 10%가 올랐네. 생각지도 못했던 수치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전월비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항상 합해서 그래프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승률 상위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이주 수요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곳들이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개 광역시 전세가격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전세가격입니다. 일단은 철저하게 매매시장보다 더 수요의 부침이 심한 곳이죠. 수요의 이동이 많은 지역들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거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러면 업무타운과 가까운 곳이 수요자가 많아지는 것이고 수요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임대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이고 임대가가 결국 올라간다라는 것은 향후 매매가를 끌어들일 원인도 확실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전세가격 증감률입니다. 매매가격 증감률보다는 전체적인 그래프가 조금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관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광역시의 상승률 상위 지역도 보시게 되면 부산을 포함해서 광주, 특히 광역시의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는 부산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타 지방 전세가격 상승률, 매매가격은 많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전세가격에 있어서는 기타 지역도 수요자들이 몰리는 지역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전세가격 자체는 매매가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지방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자, 주택 이용률 증감률 추이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매매시장도 아까 비슷한 그래프 유형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아파트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반드시 같은 패턴을 그리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시차만 달리했지 결국은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갔을 때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파트의 대체재인 주거 상품은 아파트처럼 많이 올라가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아파트를 다른 주택 대체재가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지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빠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많이 오른 것이냐, 아직 안 오른 것이냐, 이런 것들도 꼭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모별 변동률. 아무래도 이거는 매매 시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임대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대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 조금 올라갔다. 왜냐하면 낮은 비용 대비 좀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다. 특히 내가 매입을 하는 것이 임대 시장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 시장에서 대형을 선호하니까 매매 시장에서 대형을 선호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판단하시면 많은 실수를 범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매매 시장이냐 임대 시장이냐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격 변동, 전체적인 가격 변동,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셔야 될 부분들, 임대 시장의 가격 변동과 매매 시장의 가격 변동이 장기적으로는 같이 가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른 패턴도 보인다. 이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내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업무 사원 지역 중심, 즉 도심권에 위치를 하면서 업무 지역과 가까운 거리를 갖고 있는 지역의 임대 시장 가격 상승률은 그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된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가지고요. 투자 시장에서 좋은 자료로서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올해 꼭 알아야 될 정책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올해 주목해야 될 부동산 정책, 앞서 제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업무보고, 또 2025 서울형 도시재생, 2030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계획까지 충분히 살펴봐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또 다섯 번째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안은 이때 나왔죠. 2015년 10월 29일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미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중심은 7개의 권역, 또 27개의 각 세부 지역들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까지 모두 다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살펴드리려 본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략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은 설명에 대한 또 이해가 좀 안 가시거나 불편하신 부분들은 추후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좀 더 꼼꼼한 좀 더 세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하면서 계획의 배경 및 성격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면 아무래도 한강의 기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대화 상징이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이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강하면 또 서울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도시 오픈페이스면서 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약 한 41.5km 정도 되죠. 즉 마라톤 코스가 한 42.195니까 이 한강에 서울에 있는 한강의 길이만 해도 거의 마라톤 코스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구를 걸칩니다. 무려 25개의 구 중에서 11개의 구를 경유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한강이 이렇게 그렇다면 최근에는 이제 천만도시 서울에서는 한강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한강 개발 계획이 어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기존에 60년대부터 사실 이제 한강 개발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 한강을 매립을 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짓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은 정말 삶의 터전이자 또 주택의 공급지이기도 했었죠. 그랬던 곳이 이제는 어떤 새로운 계획, 특히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라든가 이런 개발 정책에 의해서 이제는 투자 시장으로까지 많이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은 아직도 근데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서울 도심을 정말 동에서 서로 쫙 가로지르면서도 실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토지 이용면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또 도시 경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다양성 같은 걸 부족하게 많이 느끼고 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장점을 아주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잘 못함으로써 이 장점을 오히려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서울시의 문제점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되돌리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 원칙을 만들 것이고 그 방향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기본 관리 계획의 큰 틀은 이랬어요. 계획의 범위는 한강 양안 즉 한강변에 있는 11개 구를 거쳐가는 한강변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은 결국은 서울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030 이 정책을 살펴드리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머지 정책들이 모두 이 2030에서 뻗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30이 서울 도시 기본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을 하나를 크게 알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면 이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살펴본 이후에 이 지역을 어디에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떠한 기회가 서울시에 있는 어떠한 개발 정책을 보든지 간에 그 모든 뿌리는 어디서 나온다? 2030 서울 플랜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들은 뒤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계획의 수립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존에는 그냥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이렇게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책을 입안을 했다라면, 이제는 각계의 전문가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까지 물어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가겠다. 기본 계획을 세웠으니까 어떻게 가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자, 자연성을 회복할 것이고, 도시 공간 구조를 전환할 것이고, 공공성을 확보를 할 것이고, 문화 경관을 자원화할 것이다. 그럼 결국 이것들이 그러면 부동산적인, 예를 들어서 아니죠.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그럼 부동산 투자구는 어떻게 관련이 될 것이냐.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다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실현 전략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꼭 짚어드리면, 자연성에 대해서 3개 분야, 토지 이용에 대해서 3개 분야, 접근성에 대해서 3개 분야, 또 도시 경관에 대해서 3개 분야에서 총 12개의 관리 원칙과 세부 계획 방향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관리 원칙 중에서도 관리 원칙은 큰 틀이고요. 이 세부 계획 방향을 어떻게 나중에 끄집어내서 이거를 투자와 연결시킬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향후 많은 다른 결과물을 갖춰올 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원칙을 보되 세부 계획 방향을 꼭 참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성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연성 부분을 보게 되면 생태환경 개선을 하고 맑은 물 회복하고 친환경 이용하고 결국 무엇이다? 한강에 있는 시민공원들을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공원으로 바꾸겠다. 이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공원으로 바뀌는 곳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투자한 지역이라든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다라면 결국은 우리가 뭘 자꾸 얘기를 합니까? 역세권도 이야기를 하지만 녹지공간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녹지공간, 또 우리가 휴게공간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좋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면은 당연히 녹지 공간이 좋아지니까 그 지역의 가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 충분하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실 화면상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자세하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천 한강공원을 이렇게 생태공원의 모습으로 이제 바꾸겠다. 지금 대부분이 이제 한강공원이 보면 물론 이게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한 곳도 많지만은 그래도 인공적인 조형물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을 만든 곳이 많거든요. 이런 곳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생태 모습을 갖춘 곳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결론은 이렇게 바뀐 지역들이 만약에 나중에 어떤 그 지역의 좀 부동산적 개발과 맞물린다라면 그 시너지가 더욱 증가되겠죠. 그래서 향후 이렇게 바뀔 지역들이 어딘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이용 부분입니다. 토지 이용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수변 활동을 좀 특화를 시키겠다. 또 역사문화 자연을 복원 연계하겠다. 또 시민 이용 공간을 확충하겠다. 즉 이것은 뭐냐면 결국 좀 뒤에 나오는 접근성하고 문제가 되겠네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그 문화자원 복원이라든가 수변 활동을 특화시키겠다. 결국은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접근성과 연계되는 거거든요. 접근성을 상당히 좋게 하는 것이니까 이 토지 이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접근성 쪽과 조금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수변 활동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7대 수변 활동 권역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7대 권역을 보시게 되면요. 자, 7대 권역이니까, 한강의 북과 남쪽을 같이 아우러서 하나의 권역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두세 군데 이상씩 하나의 권역마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강변에서 몇 곳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가 최소한 14군데에서 15군데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7대 이 권역에 대해서는 뒷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예시입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예시를 하겠다. 특히 합정 단상 권역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권역이 합정 단상 권역뿐만 아니라 앞서 잠깐 봤던 7개 권역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뒤에, 잠시 뒤에 7개 권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원을 복원하고 둘레길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기는 하죠. 특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광나루 지역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광나루 쪽, 이 한강공원 쪽은 한강공원 쪽에서 제일 큰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암사동이나 이런 선사 유적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무래도 그 문화탐방 코스도 앞으로 또 활성화시킬 확률이 있다는데, 너무 또 지나치게 이렇게 문화 쪽으로 또 가다 보면은요, 문화탐방 코스 가다 보면은 사실 개발 쪽하고는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볼 것이냐, 실질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자연 회복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은 달라진다. 이거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내가 투자 시장으로 볼 것이냐, 자연 회복성으로 볼 것이냐, 즉 내가 서울 내에서도 조금이라도 공기가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볼 것이냐를 이런 부분들을 놓고 따져 보면은 조금 더 구분을 하는데 쉽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 이용 공간을 확충하겠다. 공공용지 확표하고 시민 공간 활용으로 이렇게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한강 공원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 것이고, 접근성도 개선시킬 것이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자연으로 좀 돌리는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서 합정지구 쪽이죠. 아까 합정 단상권역 그쪽에서도 현재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당연히 발전소가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잠시 뒤에 권역별로 살펴봐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근성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토지 이용을 접근성과 조금 연계시키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아마 보행 접근성 개선일 것 같아요. 교통의 접근성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서는 보행, 즉 도보로 그 시민구, 크고 넓은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면은 그 지역의 가치는 다른 곳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행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만 내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 이상의 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 접근성도 상당히 강화할 것이고, 또 수상교통 연결도 강화하겠다. 이건 이미 시도가 된 부분이죠. 이미 시도가 된 부분인데 생각처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자전거 접근성, 자전거도 상당히 잘 해놨죠. 이런 자전거 접근성도 상당히 좋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통 접근성 강화를 예시를 들은 건데, 결국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로와 어떻게 연결하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한강까지, 배후 지역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내외 갈 수 있는 균등한 보행 접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대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 지역이 나와 있는데, 잠시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 대표 지역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망원 초록길이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그 망원 초록길이 조성이 돼서 여러분들 이 합정 망원권역에 가면 망원정 사거리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보시게 되면 강변북로를 약간 이렇게 반지하처럼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그 데크를 깔아서 거기가 그 시민들이 도보로 이 한강 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 망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런 시설들이 조성되는 곳들은 결국은 도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고, 도보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만큼 그 지역의 가치는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나온 게 이제 반포지구죠. 이 반포지구가 하면 또 아무래도 서울에 또 대규모 남아있는 저층 아파트 밀집 지역이면서 가장 큰 재건축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죠. 그곳이 재건축이 실제로 진행되게 되면 이 부분까지 같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주변과의 녹지 연계 강화인데, 결국은 한강 시민공원을 시민공원에서 단절시키지 않고 주변에 녹지 공간이 있으면 연계시키겠다.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한강공원과
뭐 난지공원 이런 곳, 하늘공원 이렇게 연계되는 곳들을 말을 하겠죠. 또 향후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마곡지구가 그곳에 이제 보타닉공원이라는 또 공원이 하나 조성되거든요. 그것도 한강공원, 가양지구 쪽이죠. 가양지구 쪽과 연계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천호대교 옆에 이제 광진교라고 있습니다. 이 광진교를 지금 이제 차량이 소통을 하는데 이것을 보행 전용 도로로 바꾸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만약에 보행 전용 도로로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이 천호 암사라든가 이런 광진 쪽에 이쪽 부분들의 접근성이 도보로도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행 전용 도로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확률은 조금 낮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봐 드리려고 이 부분을 제가 넣었고요. 자, 마지막 이제 도시경관 부분입니다. 도시경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강변의 조망 기회를 확대하다. 즉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건축 계획을 유도한다는 건 결국은 이겁니다. 몇 곳의 포인트를 잡고 여기서 조망권을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조망권에 걸리는 구역은 고밀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지역들을 상당히 몇 군데 세세하게 구분을 해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조망권을 딱 해놨는데 보시게 되면 여러 전체 지역 중에서도 즉 특별 관리 대상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주요산 조망이 돼야 된다. 또 수변이 조망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복합 건축물이 들어서긴 할 건데 이 복합 건축물의 높이를 무엇을 기준으로 제한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각각에 보게 되면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한 10군데에서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이 화면상 보이는 요 부분들이 잡히는 겁니다. 잡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조망권에 걸리게 되면 저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들은 재개발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높이 못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한남뉴타운이겠죠. 한남촌 3구역이 건축심의에서 계속해서 보류됐지 않습니까? 역시해서 거의 통과될 뻔했던 게 29층이 통과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강변 계획이 딱 나오면서 조망권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2층으로 줄어버린 거죠. 7개 층이 줄어버리니까 엄청난 사업성의 타격을 받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밀 개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밀도 개발로 갈 것이냐를 이러한 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또 예외인 지역이 있습니다. 또 앞서 특별계획 구역이 나왔는데 잠실 5단지 쪽이죠. 잠실 5단지 쪽이라든가 여의도 같은 경우는 50층 이상, 유일하게 지금 한강변에서 50층 이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들의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 시장 중에서 이런 지역들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유일하게 50층 이상의 재건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관련 자료를 혹시 찾아보신다라면은 이렇게 한 번 정도 그냥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구별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지구별 가이드라인 해서 전체 27개 지구별로 구체화를 했습니다. 전체 27개 구체화를 해서 각각의 계획 설명 또 종합 계획 도로가 보시게 되면 이 27개 지구를 제가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보면 도로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할 건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단기적으로 이게 모든 게 실행되는 것은 아니죠. 상당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30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한강변을 접근할 때는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전체적인 계획과도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높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시계 지구별 가이드라인 종합 구체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7개 권역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이 7개 권역이 참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권역부터 강서 난지 권역입니다. 강서 난지 권역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개발의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이곳도 생태와 휴식공원이나 권역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상암 DMC라는 대규모 업무단지 또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마곡지구 업무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업무단지 외 바로 앞에 지금 조성되는 게 지금 이 공원이고 생태 휴식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업무타운이 들어서고 생태공원이 들어서네. 그럼 이 강서 난지권역이 좋아짐으로써 영향을 받는, 주거지가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를 우리가 꼬집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암과 이 난지권역, 이 권역에서의 이곳을, 이 업무타운과 녹지공간을 수혜를 보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동네들이겠죠. 쭉 나오시게 되면 성산이 있을 것이고, 서교동이 있을 것이고, 또 망원동이 있을 것이고, 합정동이 있을 것이고, 이런 동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더블역세권을 갖고 있는 합정이 제일 1등일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 지금 계속 상업지화되고 있는 서교동이 2등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가 조성이 되니까, 대규모 업무단지가 조성되면서 생태공원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중심이 어디겠느냐? 결국은 9호선을 타고 들어오는 목동 지역, 또 9호선을 타고 쭉 내려오는 권역 어디겠습니까? 당산권역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권역이 바로 강서 난지권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합정 당산권역입니다. 바로 붙어서 바로 나오네요. 제가 이쪽 지역에 연계를 했는데, 자, 이 합정 당산권역은 사실 이런 단절을 시키더라도 상당히 지금 스스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곳이죠. 특히 합정 같은 경우는 또 홍대라는 걸출한 상권을 지금 끼고 있고요. 또 당인리 발전소가 지금 문화복합공간으로 바뀌고 있죠. 화력발전소가 세계 최초로 지금 지하발전소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지상 공간에는 이런 공원 조성, 공원과 뭐 도서관, 문화시설 다 이런 것들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유도와 안양천 연계인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결국은 이 한강을 개발을 하면서 안양천까지 연계를 한다라는 것인가? 연계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연계를 하는데 어디냐? 당산역과 선유도역 쪽을 여러분이 딱 보시게 되면 이 삼각형 구도로 돼 있는데, 이곳이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됩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중간쯤에 이제 9호선이 지나가요. 근데 이쪽은 한강이고 이쪽은 안양천입니다. 근데 이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면서 이 안양천 녹지 공간하고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이 서부간선도 지하화가 일반화가 되면서 접근성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당산, 선유 이쪽 권역이 지금보다 상당히 좋아질 확률이 높아졌다. 또 이 지역은요, 중공업 지역이기도 하죠. 중공업 지역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중공업 지역에 무조건 개발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중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수변이라든가 자연 공간이 좋아지면서 삶의 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즉 지금보다 훨씬 좋은 여건을 갖추게 되면서 가치 상승을 이룰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거기에 중공업이라는 특징까지 가세를 하면서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미래 가치를 창출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합정 당산권역에서는 여러분 좀 끄집어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한강과 안양천이 이렇게 접목되면서 남북으로 두 개의 강을 갖고 있는 곳이 정말 드뭅니다. 그 지역 중 한 곳이 이곳이니까 합정뿐만 아니라 합정 당린리 발전소 이쪽뿐만 아니라 이 지역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앞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의도 용산권역입니다. 아무래도 여의도 그래도 금융의 중심지죠.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지면서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지로 지금 발돋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곳이 여의도죠. 그리고 용산은 물론 지금은 이제 개발이 무산되면서 이제 잠깐 침체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2018년 이후에는 결국은 이 지역을 다시 개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향후 여의도와 연계를 해서 충분히 높은 시너지를 보일 확률이 높다. 물론 지금도 이 한강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 구역들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2018년도에 이 미군 기지가 이전을 평택으로 내년부터 이전을 하죠. 내년부터 이전을 하고 2018년부터 공원 조성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국제업무지구의 무산과는 별개로 이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확률이 높은 곳 중에 한 곳이다. 즉 2020년 이후에는 충분히 용산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의도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50층 이상의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시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대상이 되겠죠. 이러한 곳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7대 권역 육성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니까 꼭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희가 여의도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투자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투자 대상을 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기간 자체가 언제 장기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한번 꼬집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포 한남권역입니다. 역시 반포 한남권역 하면
대규모 재건축 단지죠.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 다음으로 한남 뉴타운,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죠. 재건축과 재개발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다. 참 보기 드문 곳이죠. 그러면서 현재 가장 비싼 곳, 또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로서 아주 비싸지게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즉 한남 뉴타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죠. 자꾸 제재를 받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런 말도 많지만은 너무 그렇게 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재건축 시장 못지않게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압구정 선수권역입니다. 자, 압구정 마찬가지로 재건축 시장, 대규모 재건축 시장을 갖추고 있는 곳이죠. 즉 강남은 어쨌거나 재건축 시장이 순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포에서 반포에서 결국은 다시 대치로 갈 것이고요. 대치에서 잠실, 압구정 이 5개가 계속 순환하는 구조를 띠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의 재건축 시장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성수는 이제 서울숲 플러스 중공업 지역이죠. 서울숲 플러스 중공업 지역입니다. 수변공관과 함께 중공업이라는 개발 예정지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역에서는 성수권역을 접근할 때는 이겁니다. 성수권역에서 그나마 한강 조망 가능한 곳은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는 전략정비구역이죠. 기존의 전략정비구역. 이런 지역이 고밀개발 확률이 높은 것이고, 이쪽은 중공업 지역에 해당돼서 재생지역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조금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6번째로 영동 잠실 자양권역입니다. 이 지역도 재건축 이제 사실 많이 볼 것은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국제 교류 뭐 이런 것들 들어서고 있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잠실 5단지가 중심이 될 거고요. 앞서 있는 장미단지가 재건축이 준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진 여기는 송파대로를 따라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9호선을 따라서 삼성역과의 연계성, 또한 9호선 3단계 개통, 이러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누가 뭐래도 어쨌거나 강남권역입니다. 그래서 5번 권역과 6번 권역은 장기적인 관점,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투자 대상 지역으로 삼더라도 굳이 이 한강 계획이 아니어도 살펴볼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암사광장권역입니다. 이 암사광장권역은요, 역사문화와 생태권역으로 보시면 조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한강변 쪽에 접해 있다라고 해서 크게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보면 8호선이 있습니다. 8호선이 있고 중간에 5호선이 있고 향후 이쪽에 이제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대규모 재건축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관심적으로 볼 때는 8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5호선, 9호선, 특히 9호선 4단계가 들어서면서 재건축 시장과 맞물려 있고, 이 지역에 또 대규모 업무타이 조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을 위주로 보시는 것이 많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7대 권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대 권역에 대한 부분만 사실 너무 지금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개략적인 것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겁니다. 또 앞서 제가 분명히 27개 지구라고 했는데 지금 7대 권역밖에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 이 한강변 기본 계획과 2030을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지, 또 모든 개발 2016년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 2시에 합정역 2번 출구로 오시게 되면은요, 이러한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세밀하게 풀이를 해드립니다.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알토라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살펴봐 드리니까요.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세미나를 오시게 되면 1대1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답이라고 하긴 조금 뭐하기도 하지만요, 이러한 솔루션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